오늘은 중국 문제에 아주 특히 그 중국 경제에 정통하신 정덕구 리오재단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정덕구 이사장님은 그 재정경제부 그 차관과 그다음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셨고 2007년부터는 동북아의 전략적 문제를 연구하는 리오재단을 설립하셔서 동북아의 각종 현안을 연구하시고 또 한중을 오가면서 부항 형성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2011년에 펴내셨던 그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이라는 책,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옛날부터 세계의 중심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러한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기질적, 민족적 기질 같은 것이 DNA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도 통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큰 나라는 큰 나라 나름대로의 이 세계에서 누려야 되는 권리와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순응해야 된다. 이런 그 오래된 민족적 DNA, 즉 만방내조 DNA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한 것은 우리가 2003년에 북경대학 교수할 때만 해도 그때 유상철 논설위원은 북경 특파원이셨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은 정말로 우리가 이 곤궁에서 헤어나기는데 지혜를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우리를 대우했지만 그 반짝이는 눈 속에 숨어있는 뜻은 이 변방에서 온 경제학자, 경제관료 이것이 아니었나, 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 8년이 지난 후에 이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것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목격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본심이 뭔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3년여에 걸쳐서 검토한 분석한 책이 바로 저 책이었습니다만은 그 부제에 보면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기본 골격인데 이성적으로는 항상 누구하고 친구입니다. 영국하고도 친구고 미국하고도 때로는 친구입니다. 그건 뭐냐?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다 친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때는 적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에 밝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도 자기네 국익의 번창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선생님도 되고 구세주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냉랭해지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천안문 망배에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여도 하고 그럴 때 이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친구였고 맹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북핵이 터지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중국의 DNA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뒤서는 순간 우리는 그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종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하기 때문에 중국을 보는 눈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환대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새해 초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국의 인민들이
그 지도자를 직접 뽑는 그 선거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 대신 주식을 던짐으로써 당국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 증시가 왜 폭락하고 뭐가 문제인지 리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출발점부터 잘못이 있었지 않나. 네, 주식이라는 것은 이 오르고 내리는 그 계곡과 봉우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노름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특히 마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마작에 익숙해 있는 동네 어디 가나 할머니들, 아이들까지 다 노는 게 마작인데 거기서 다른 단계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주식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 당국은 거기에다가 신용거래라고 하는 빚어서 투자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현재와 같은 파국을 가져온 것이다. 경제는 세계 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게 맨 처음에 추격의 단계에서 추월의 단계를 가다가 지금 약간 정체 상태에 있다고 그럴까?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으면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 부정적으로 변할 때 주식 가격은 폭락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제 안 돼 있고 정부는 또 이것이 민심의 향배라고 오판을 해서 주식 가격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 공산당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오르면 지지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양책을 써서 주식을 떠받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는 안전 투자가 되죠. 그런데 어떤 나라도 주식 시장을 부양하면서 끝까지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특히 위안화가 국제화되고 홍콩 시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간접 투자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통제 범위가 자꾸만 줄면서 공산당의 장악력이 시장에서는 이제까지와 같이 맹위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실망, 즉 신뢰의 위기에서 오는 그 폭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이제 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7%대가 깨지고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중국 경제를? 네, 중국 경제는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굉장히 순항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그 자본을 투하해서 짧은 시간에 또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업인들의 리스크를 정부가 상당히 많이 헤징해 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전국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세칭이 얘기하는 베이징 컨센서스 그래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잘 왔는데 모든 것이든지 이것이 성장하면 그죠? 그다음에 정치하고 그다음에 노쇠하고 그다음에 하락하는 쇠락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중국 경제는 그런 가운데서 베이징 컨센서스 하에서의 고성장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하나는 정치 정책 프로세스, 정치 정책 체제와 이제 시장화 개방화 과정에서 나오는 시장 체제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스매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부조화 현상이 벌어질 때 공산당의 정치 정책 그 체제가 이 시장 체제에 순응해야 되는데 지금 뭐 최근에 북핵 사태 이후에 북경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다시 신보수주의로 돌아간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말을 누가 했느냐? 우리는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극언을 시진핑이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결국 중국은 이 정치 정책 체제는 변화시키지 않겠다. 즉 공산당의 어떤 장악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시장 체제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결국 2008년을 고비로 해서 후진타오 정부 때 2008년에 대규모의 투자와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썼는데 그것이 한 8천억 달러, 지금 뭐 4조 위안 정도의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전부 부실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훈련된 노동력을 갑자기 확장하다 보니까 임금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중화학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노동의 한계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 자본의 한계 효율을 합친 것이 잠재 성장력입니다.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력이 옛날에 10%, 11% 하던 것이 지금 약 대충 한 7, 8% 떨어지는데 그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는 것만큼 성장률이 떨어지는 자연 추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걸 다시 리바운드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잠재 성장력을 높여야 되는데 잠재 성장력은 다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의 한계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그동안의 40년간의 부흥은 동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서부 대개발이라는 프로젝트가 벽에 부딪히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이 창출되기 전에는 잠재 성장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대개 4 내지 6%까지를 각오하면서 오히려 이때 개혁을 해라. 그리고 내부의 구조 조정을 해라. 그래서 가동률이 낮은 것들을 통폐합하고 중화학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력을 새로 투입하고 이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다시 높여야 된다 하는데 중국 정부는 지금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있지 않지 않나 저는 뭐 이런 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이 올해 그 목표로 하는 그 경제 성장률 6.5% 정도 이상 그 달성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건 대외 요인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중국은 당분간 오히려 금년 내년 이 구조 조정에 착수해서 하는 초기 단계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어느 단계를 버텀으로 해서 다시 리바운드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요번에처럼 엄청난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어제. 근데 이 부양책을 발표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호수에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밑바닥이 다 보이는데 새강에서 물을 퍼다 부을 거냐 그 바닥을 준설할 거냐 쓰레기를 치울 거냐 할 때 이 갔다가 새강에서 물을 부은다고 해서 호수가 물이 찰 수가 없다 그죠. 결국 지금은 이 호수 바닥을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을 해도 금년 내년에는 성장률이 그 과정에서 떨어지지만 만일 준설을 하면 후년 2, 3년 후에는 다시 리바운드가 가능한 경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부양책만 계속하고 새강에서 물을 호수에다 퍼부어 부으면 결국은 이 리바운드 하는 시기 리바운드 할 때까지의 그 버텀 이것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책 계속 쓰면 저분은 4%까지도 단기 4%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서방 세계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국 경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세계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혹시 그 중국 경제가 세계 불황의 그 진원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즉 장기 침체와 극심한 데플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통화를 더 양적 완화를 더 계속한다든지 이러면서 이걸 보고 Great Divergence,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별화하는 거죠. 일본도 결국은 환율이 다시 절상이 되니까 양적 완화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이 입장에 따라서 다 각자 도생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거는 뭐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중심축이 수출이었는데 수출 시장의 그 세계 총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과연 이제 미국이 몇 %까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 23% 정도 비중이 있으니까 약간 호전이 되지만 다른 쪽에서 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신흥국 시장이 지금 거의 독의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 터키, 특히 중동 국가들. 그래서 이 원재적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그 촉발한 것이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나오는 나비 효과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흥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말라가기 때문에 이게 빨리 무언가 해소되기가 어려운데, 중국은 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정책 체제와 시장 체제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굉장히 폭발할 수도 있고, 그 중국 정부가 그 시장을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은 점점 더 멀어진다.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 때는 부모 품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작을 때는 공산당 품 안에서 잘 컸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특히 애가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이런 하나의 자연 추세에서 보면 중국이 이거를 잘못 관리할 경우에 세계 경제 위기에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진핑과 그 리커창 체제의 이전,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때는 그래도 중국 경제가 좀 잘 나갔는데, 오히려 그 리더십도 강한 시진핑, 리커창 체제 들어서 중국 경제가 더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이게 다 정치인데요.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때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부 5년 동안에는 세계적인 호황기였어요. 세계의 과잉 유동성 하에서 이 초저금리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세계 경제가 막 따라오르면서 이 피크에 달할 때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 후진타오 원자바오 팀은 이것이 공산당의 진로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 중반에 일본도 버블의 대붕괴에 있을 때, 또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그때가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를 더 선진화시키고 다져야 될 타이밍인데, 후진타오 원자바오 팀은 결국 이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 자본의 한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팀 후반에 자기들 있는 동안에 반짝 경기가 가라앉지 않게 부양책을 써놓고서 그 반사적인 그 악영향이, 불안정성이 다시 붕괴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시진핑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그것이 아주 심화되면서 데프레로 들어갈 때 시진핑하고 리커창 정부는 그걸 인계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에 이 시진핑 리커창 정부는 또 개혁을 더 하고 제2단계 개혁 개방을 한다고 그러고 부패를 척결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좀 자유낙하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시진핑 정부가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구조 조정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구조 조정을 시진핑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어떤 자세가?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천사일 수도 있지만 악마로 변합니다. 시장이 악마로 변하면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그러냐면 시장이 악마로 변하고 나면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휩쓸어 갑니다. 쓰나미가 휩쓸어 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장이 악마로 안 변하게 하느냐인데 그걸 하면 살살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악마로 변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그거를 강압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그건 더 폭발합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중국 정부는 이거를 굉장히 공산당의 장악력으로 해소하려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결국은 이 증권시장 객장에 가서 사람들을 팔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안이 거기 투입되고 예를 들면 웃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아직도 마인드셋, 생각 구조가 공산당이 무력으로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중국은 믿고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공산당의 지지 기반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유기업이라든지 또 특히 이런 중화학 같은 거는 이 동북 삼성 같은데 밀집돼 있고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뇌관을 건드리면서까지 미래의 중국 경제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것이냐 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어느 정부도 특히 일본의 자민당 정부도 그것에 실패해서 결국은 20여 년까지 왔고 한국도 김영삼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외환 위기까지 가져왔고 중국이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이 문제 뇌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공산당이 자기 희생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산당이 자기 희생을 한다는 그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장악력, 자기 영역, 자기의 그 어떤 정부 영역, 비시장적 영역을 시장한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위기가 터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외환 위기가 터졌는데 그는 정치가 무너진 겁니다. 정책이 구조가 그걸 못 막았는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관료가 막았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잘 훈련된 관료 조직이 있었어요. 중국은 관료가 정치 안에 있습니다. 공산당의 내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산당이 무너지면 관료 진영이 나타나서 대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것이 공산당의 자기 희생을 한다는 얘기는 이 공산당의 장악력이 아주 막강하고 한마디로 해서 이 어떤 부분에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기 과신을 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중국 경제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에서는 그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용의 틈을 타고 우리도 함께 발전하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국이란에 대해서 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무역 구조나 산업의 연관성에서 보면 아주 밀접합니다. 밀접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5%쯤 되는데 우리가 거의 25% 정도의 그 수출일 무역 구조나 또 산업 연관성도 그렇습니다. 산업의 연관성은 이제 산업별로 부가가치 사슬 구조를 보는데 보면 이 가운데에 중국 산업하고 한국 산업들이 지금 현재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축을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좀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의 출발점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중국은 과연 지금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겠느냐. 근데 나는 이 중국이 정체기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아직도 추격 단계에 있는데 추격 단계에서 오면서 성장통 내지 어떤 중진국 함정이라는 어떤 그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되는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리에 뭐 큰 장애가 있어서 못 넘어가면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죠. 이게 길어지면 결국은 중국은 불가피하게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화되고 또 퇴화될 수 있는데 저는 중국이 최장 10년 내에 이런 상황을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 극복해서 구조조정도 성공하고 공산당도 어느 정도 자기 지위를 잃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가면 중국은 다시 이 추격에서 추월 단계, 이 추월 단계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리바운드 하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걸 또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의 등에 탄 이런 그 입장이 될 수 있죠. 지금 말씀 중에 그 중국 경제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동력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중국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중국은 자체 인구가 많죠. 인구가 뭐 14억이라는 인구로 말하면은 세계의 약 20% 되죠. 그죠? 그 세계의 20%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는 아직 뭐 13%에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죠. GDP 기준으로. 그럼 아직도 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7% 이상의 팽창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의 잠재 성장력이 얼마냐 할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vacancy, 이 공간입니다. 빈 공간. 중국은 영토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빈 공간이 많고 인구 중에서도 아직도 경제의 투자나 이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중국의 잠재 성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재투입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투입이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수출 주도의 투자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소비 위주로 간다. 그 민간 소비 위주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득 탄력적으로 많은 고급 소비가 생기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게 이 중산층 고소득층 벨트 그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깨끗한 음식, 고급 가구, 생활용품, 기타 명품, 기타 고급 주택 이 모든 이런 그 소득 탄력적인 부분이 한국이 가야 될 목표가 아닌가. 그게 그러면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 진출할 때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이제 가짜가 없다. 뭐 가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가짜가 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일단 뭐 백화점이라든지 공공 이 매장에서 이 가짜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국가의 어떤 신뢰 자산이 우리가 일본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중국보다는 훨씬 높죠 이게. 그래서 믿을 수 있죠. 이렇고 그다음에 음식이 아직 그 영어로는 페이크 푸드라고 그러는데 이 불량 식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그 문화적인 요소 뭐 K-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이런 그 한류 뭐 이런 등이 섞이면 앞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로 갈 때 한국이 인접국가로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